자, 이번 시간은 비율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율 분석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제 강사들이 요 DTI와 LTV는 금융과도 관련되는데 요즘 트렌드가 요 비율 분석에 같이 묶어놔요. 그래서 이제 금융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마무리하고 금융은 따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율 분석법입니다. 자, 비율 분석법. 그 나와 있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비율 분석법.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대부 비율이죠. 자, 대부 비율이라는 것은 돈을 빌린 비율이에요. 또 저당 비율 또는 융자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그 LTV라고 자꾸 이제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신문이나. LTV는 loan to value, 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담보로 해서 인정을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죠. 자, 그럼 loan to value라는 걸로 우리가 본다면, 자, 이걸 이렇게 해보세요. loan to value. 런이 융자이고 밸류가 부동산 가치거든요. 그럼 to는 이제 그냥 나눈다고 보세요. L을 V로 나눈다. 이렇게 하시면 좀 계산 방식이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집값의 70%까지 땡겨주거든요. 그럼 1억이 부동산의 가치고요. 부동산의 가치가 되고요. 이게 융자액이에요. 이게 최대 대출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담보인정 비율을 봤을 때 만약에 1억에 70%다. 그럼 7천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죠. 나와 있는 이제 대부 비율을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말한다. 저당 비율이라고도 하고 대부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채무의 원금, 채무 불이행 시 원금 회수가 어렵죠. 시간이 지나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강가되면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요. 자, 우리가 처음부터 100%를 다 빌려주진 않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처음엔 7억 7천만 원을 빌렸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 갑자기 갑이라는 차입자가 소득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부동산 가치가 자, 1억에서 막 떨어져요. 그럼 7천만 원까지 떨어지면 100% 되고요. 자, 더 떨어지면은 자, 돈 빌린 것은 7천인데 값어치가 5천밖에 안 되면 안 갚습니다. 그러면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행은 이 LTV에 대한 상한을 정하기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서 잠깐 지렛대 효과에 부채 비율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다른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 나누는 거예요. 타인 자본이 자기 자본에 대해서 몇 배냐 이런 걸 보는 거죠. 타인 자본이 우리가 부채고요. 자기 자본을 지분으로 나왔었거든요. 지분에 대한 부채. 자, 그러면은 이 비율 두 자체가 다른 비율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1억에서 50%를 빌렸다. 그러면 타인 돈도 5천만 원이 되고요. 내 돈도 5천만 원이 되니까 1억 중에서 자, 이게 1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부채비율이 100%라는 건 내 돈과 타인 돈이 1배수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자, 80%가 빌렸다. 그럼 어떻습니까? 타인 돈을 8천만 원 빌리고요. 내 돈을 2천을 투자한 거죠. 그럼 타인 돈이 4배라는 뜻은 400%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은 다른 비율이지만 상관은 있습니다.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부채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80%가 대부비율은 80이 타인 돈이고 내가 20이니까 4배, 400%거든요. 박스를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시험 문제 그 LTV하고 그 다음에 DTI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럼 요거 시험 문제 자료 출제 우리가 DSR이라는 게 총부채 상한에 대한 총부채 원리금 상한에 대한 비율이 시행됐긴 하지만 시험 문제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DTI 위주로 좀 해볼게요. DTI는 데비트 투 인컴이에요. 자, 이건 총부채 상한 비율입니다. 총부채 상한 비율. 자, 그래서 은행이 아까 LTV는 너 집값이 얼마야? 1억이요. 그럼 너 70%까지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죠. 부동산 가치가 담보 인정 비율이에요. 근데 이거는 연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데빗 투 인컴이 데빗이 원리금이고 투 인컴이 연소득이거든요.
그럼 LTV는 L을 V로 나눴으니까 이건 D를 I로 나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시하는 게 좋죠. 그럼 I가 연소득입니다. 그럼 연소득을 찾아내시고, 자, 이걸 곱해서 원리금을 구해요. 원리금 상환액이죠. 자, 그럼 만약에 연소득이 1억이라면 40%라고 봅시다. 그럼 너가 1억의 40%의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까지만 빌려줄게 라는 얘기죠. 자, 이게 소득이 높을수록 이 비율이 더 커지고요. 이 금액이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이 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이 빌려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여기서, 자, 우리가 저당상수라는 걸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 원리금이라는 4천만 원은, 자, 원래 풀어본다면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죠. 자, 이거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우리가 구하고 싶대요. 요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거기다가 저당상수라는 걸 곱해요. 저당수. 저당상수는 시험 문제에 주어집니다. 계산으로. 그래서 만약에 0.1이 주어졌다. 그럼 지금 이게 4천만 원이 우리가 결정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6이라는 것은 x에서 2를 곱한다. 그럼 x는 어떻게 나온다? 6을 2로 나누죠. 그죠? 그러면 요거가 넘어와요. 그래서 항상 대출액은 원리금 균등에다가 저당상수를 사용합니다. 저상을. 그러면 4억을 대출해 주겠다는 거죠. 자, 이 둘 중에서 작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 LTV하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자, 시험 문제 기타 부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타 부채가, 만약에 기타 부채가 1,000만 원이 있었다. 기타에 대한 부채에 대한 연간 이자액이 1,000만 원이 나가는 사업자금 이자가 있었다. 빼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무슨 말이냐? 전체가 4천이라는 얘기죠. 그럼 3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3천밖에 안 되니까 3억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LTV나 DTI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비율을 낮춘단 말이에요. 그럼 낮추게 되면은 규제를 해서 더 못 빌리니까 부동산 수요나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완화시켜야 돼요.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면 이 비율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특히 DTI 같은 경우는 그냥 원리금에 대한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되는데, 이게 만약에 기타 이자까지 들어간다면 그 기타 이자를 빼줘야 돼요. 그럼 덜 빌려주겠죠. 316페이지 갑니다. 자, 총부채 상환 비율은 부동산의 대출금 산정에 적용되는 점에서 융자비율과 같은 기능이 있어요. 대출금을 산정하니까. 그래서 얘는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연소득에 대한 당해 대출 원리금, 연 원리금에다가 기타 부채 이자 상환까지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차입자의 연소득과 소득과도 관련되죠. 대출 기간과 밀접해요. 우리가 LTV 같은 경우는 대출 기간과 상관없는데, 얘는 대출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자, 이게 길어질수록 저당상수가 더 커지거든요. 그럼 이 금액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타 부채 연이자 상환도 0을 받고요. 자, 그럼 오른쪽에 우리가 계산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자, 갑니다. 오른쪽에서 여기 도와드리는데요. 자, 대출 승인 기준으로 두 가지에 대한 승인 기준을 봤을 때 LTV가 60%면 담보 가격을 찾으세요. 자, 그러면 얘가 60%에다가 담보 가격이 5억이라면, 자, 3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둘 중에 작은 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DTI를 먼저 찾으면 4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연간 소득이 6천입니다. 644. 이게 2,4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기타 1,2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이자 상환액이. 그럼 여기가 1,200만 원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전체에서. 그럼 금액이 확 줄어들어요. 그럼 1,200만 원을 확 줄다 보니까 대출 금액도 줄어드는 거죠. 그럼 1,200만 원에다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저당상수가 0.1인데 0.12%를 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기준인데요. 0.12를 내게 되면 딱 1억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 3억과 1억 중에서 작은 금액인 1억을 선택한다. 여기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대출에 대한 금액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넘겨보시면 이제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부채 감당률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 좀 전에가 주택이었어요. 주택. 주택의 담보대출에 대한 최대 대출 금액은 둘 중에서 작은 금액이죠. 근데 부채 감당률은 상가로 갑니다. 상가에 대한 대출이에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그래서 요거는 자산 가치로 가는 게 아니라 담보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현금 흐름, 순소득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부채 감당률에 따라. 그래서 상가를 대출받았을 때는 부채 감당률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 감당률이라는 자체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봅니다. 감당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재밌게 제가 이제 제 친구가 건물을 샀는데 부채 감당률을 한 3이나 받았어요. 그럼 이건 승인해 주거든요. 왜 너 그렇게 받았니? 그랬더니 밑에가 순두부찌개가 있대요. 순두부 장사가 잘 돼서 임대료 많이 나온대요. 그럼 이게 감당할 능력이 커야지만 좋거든요. 이를 초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는 순용업 소득이 올라가요. 순용업 소득. 자, 이게 실질적인 소득이고요. 부채 서비스액은 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차입자나 대출자나 이게 1이면 위험해요. 1보다 작으면 더 위험하죠. 그래서 얘는 순용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이 몇 배가 되는 걸 나타냅니다.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을 부동산에 투자에 창출되고 있는 순소득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1보다 작다면 순소득이 매간 원리금을 상환에 감당하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주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부채 감당률은 순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몇 배로 내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채 서비스액은 우리가 매년 갚아야 될 원금 상환분과 이자를 더해죠. 그럼 1.4나 1.6이 승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부채 감당률이 나오는데 1에 가까워도 위험해요. 대출자나 차입자 모두 위험에 빠지고요. 1보다 커야 됩니다. 1보다 작으면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순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있는 걸 한번 우리가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317페이지 보시면은 대표 유형이나 자, 이거보다도 우리가 기출문제를 한번 봅니다. 넘기시면은 푼 김에 322페이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322페이지 보시면은 5번 문제입니다. 자, 이게 상가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 가격이 5억이어서 LTV로 갈 거고요. 순소득이라는 게 있고, 자, 1억이고, 그 다음에 상가에 대해서 대출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 가격이 5억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을 60%를 보세요.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3억을 대출받죠. 그죠? 그래서 3억 똑같네요. 이 대출 금액이 3억이다. 이건 이제 LTV로 본 거고요. 자, 부채 감당률을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입니다. 이게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균등 상환액. 자, 그러면은 대입시켜 볼게요. 자, 우리가 순소득이 상가가 1억이에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얼마예요? 부채 감당률이 우리가 2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은 밑은 나눕니다. 그래서 밑나. 그래서 밑은 나눕니다. 그러면 1억을 2로 나누게 되면 5천만 원이 원리금이 나오거든요. 그럼 5천만 원이 아까 이게 원리금이면 저당상수로 나눠주죠. 그러면 저상으로 나눠지게 되면 대출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당상수가 얼마죠? 저당상수가 0.2니까 5천만 원을 0.2로 나누게 되면 자, 요거 2억 5천만 원까지 되거든요. 2.5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3억하고 2.5, 2억 5천 중에서는 작은 거니까 2억 5천이 대출이죠. 근데 박스에 보시면 상가의 기존 대출이 1억이 있어요. 빼주죠. 그럼 1.5억이라는 건 1억 5천만 가능하다는 거죠.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가 중요한 거는 부채 감당률이에요. 그래서 LTV와 DTI가 좀 바뀌어서 DSR이라는 걸 바뀐 다음에 계산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30회 때도 우리가 안 나왔다면 31회 때는 부채 감당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 가격이 5억이니까 자, 우리 상가 건물이 5억에다가 자, LTV가 60%니까 3억을 대출받죠. 근데 얘와 얘 중에서 작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 얼마예요? 2니까 승인을 해줬겠죠. 그래서 순소득이 1억이고 그 다음에 요 원리금을 모른다.
그럼 1억의 반은 5천만 원이잖아요. 여기다가 저당상수로 나누죠. 0.2. 그럼 대출금이 2억 5천. 2.5억이라는 건 이제 2억 5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1억을 대출을 빼니까 1억 5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3억하고 2억 5천 중에서 2억 5천이 더 작잖아요. 그래서 요거 문제를 꼭 주의해 보세요. 저는 31회 때 요게 적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부채 감당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부채 감당률은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318페이지 부채 감당률 다음에 또 어떤 비율 분석법이 있을까 합니다. 자, 318페이지로 가시면, 자, 318페이지로 가시면, 채무불이행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채무불이행은 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무불이행률은요, 낮아야 좋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이 위로 올라가요. 영업경비와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이 올라가죠. 부채 서비스액이 올라갑니다. 서비스액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유효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유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효 총소득이죠. 그래서 유영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또 재밌게 간다면, 자, 경부선을 따라서 유채꽃이 피어 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한다는 건 반드시 유효가 나와야 돼요. 그건 작아야 되죠. 그래서 유효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얘는 이 비율이 크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져요.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은요. 잠깐 여러분들이 복습 차원에서 아까 제가 그 승수법에서 앞쪽에 가시면은 306페이지의 조소득 승수와 역수관계가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앞쪽에서 복습 차원으로, 자, 우리가 총소득 승수, 조소득, 조총이라고 하죠. 그럼 총소득 승수를 복습해 볼게요. 자, 승수법은 조순까지는 총투자가 올라갑니다. 총투자액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물어본 조도를 나누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총소득이 내려가죠. 자, 이거와 역수가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자, 총자산 회전율은 매상의 회전율이에요. 내가 총자산을 투자했다면 그 매상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회전율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장사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식당 장사를 하게 되면 빨리 회전율이 높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럼 이건 역수가기 때문에 총이 올라가요. 총소득에다가 우리가 총투자액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항상 제가 암기할 때 다 총이니까 총 이렇게 암기하시는데요. 자, 총투자를 했다는 거는 내가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예요. 1억 주고 부동산을 사니까 부동산의 가치라고 해도 됩니다. 부동산 가치,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이다. 이렇게 해서 높을 수 없다. 그럼 총자산 회전율이란 우리가 이 총자산에 대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조득의 비율이다. 그래서 조소득 승수와 역수다. 그다음 영업경비는요. 우리가 영업경비는 낮아야 좋죠. 얘처럼. 자, 그러면 영업경비 비율로 갈게요. 영업경비 비율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슨 비율? 그럼 학계론에선 앞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영업경비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유효에서 영업경비를 뺀 게 순소득이기 때문에, 자, 이 영업경비는 유효에 대한, 유효 총소득에 대한 걸로 들어가죠. 그죠?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는 가능 총소득에 대해서 구하라 그러면 가능 총소득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건 작아야 되죠. 그래서 이 영업경비를 조득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재무관리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크면 안 됩니다. 재무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작아야 된다. 자, 비율 분석법의 한계는요. 비율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추계 잘못으로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도 있죠. 잘못도 계산될 수도 있고요. 자, 대비율이 계산 시 부동산 가치가 가대평가되어 대비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너무 가대평가되게 되면 이 대비율이 낮게 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 다음에 투자에 관련된 사람들의 목적이 각각 달라요. 자, 지분 투자자는 자기가 투자한 사람이고 나는 임대료를 원하는 거고, 저당 투자자는 거기에 투자했지만 이자 수익을 원하는 거죠. 주어진 비율 자체만은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3번입니다. 3번에 비율 분석법으로 투자 판단을 할 경우 동일한 투자라도 상호는 지표에 따라 그 결정이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거냐면요. 들어오세요.
자, 만약에 어떤 대안이 한 대안을 선택을 했어요. A 대안을. 자, 그럼 이 대안을 선택해서 투자할 거냐 말 거냐 봤을 때, 자, 총 자산 회전율은 엄청 높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총 투자와 총 소득만 따졌지 경비는 안 따졌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총소득 회전율, 총자산, 총소득과 총투자를 본다면 경비를 안 빼도 이거 높으면 좋아요. 근데 똑같은 대안인데 영업 경비는 아직 안 뺐는데 영업 경비가 많이 나온다면, 자, 예로 봤을 때는 선택을 하나, 제로 봤을 때는 기각하거든요. 그럼 사용하는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결론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319페이지에서부터 남아있는 시간 문제를 좀 약간 다뤄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9페이지 가시면은,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풀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성과 판단 지표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정답은 5번이었죠. 현가해소기간법은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죠. 4번, 자본환원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맞고요.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부채감당 나왔네요. 1.02보다 크다는 것은 순소득이 부채를 할부금을 상환해도 잔여액이 있죠. 그 다음에 순효과법은 저번 시간에 장래라는 게 중요하고, 기대는 세후 소득 현가에 비해서 투자 및 현가 서로 비교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고요. 자, 내부 순위는 현금 유입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한이기 때문에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한이 정확합니다. 5번이 틀렸고요. 자, 계산 방식은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20페이지로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도 봤지만 다 전체적인 걸 정리해 볼게요. 기대와 내기. 내기 하실래요? 왜요? 그럼 내기가 더 크죠. 그럼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이 요구보다 커야 됩니다. 외부보다.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 돼요. 투자 가치는 주관적이고 시장 가치는 객관적이죠. 순효과가 0보다 커야 되고, 수익성 지수 편입 비용률이라고 돼요. BC 비율. 그래서 1보다 크고, 부채 감당률 나왔네요. 부채 감당률은, 자,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 은행으로 봤을 때 얘가 1보다 커야 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도 순소득이 많아야 난 투자하겠다는 거죠. 1보다 커야 되고요. 같을 때도 다 투자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했던 게 목표 이익률보다 내 평균 이익이 많이 나와야 되고, 회수기간은 목표했던 것보다 내가 작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322페이지 5번은 풀었고요. 3번 푸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걸 다 끝나고 이제 금융파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동일한 현금에 투자하더라도 어때요? 요구하는 게 다르죠. 투자는 요구수익이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금에 투자한도 요구하는 그 할인율이 다르죠. 요구수익이 주관적이니까 수녀 가치가 다르게 나타나고요. 투자 규모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일 때는, 자, 수년제 가치법과 수익성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죠. A, B를 봤을 때 얘는 수녀가는 금액이고 이 수익성 지수는 투자 규모잖아요. 수년제 가치법만 가치가산이 됩니다. 내부는 안 돼요. 가치가산이 되는 건 딱 수녀값밖에 없고요. 재투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우수하다 그랬죠? 자, 우리가 아직까지는 왜 우수하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순효가가 무조건 우수하다고 그냥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재투자를 가정했을 때는 내부 수익보다 순효가법이 더 낫다. 그래서 순효가법이 내부 수익보다 재투자율에 대한 가정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자, 위에 1번처럼 동일한 현금을 해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이 달라요. 그 다음에 매 기간마다 요구하는 게 그때그때 상황 정도 우리가 기회비용을 또 반영하죠. 최소한 보장되기 때문에 순효가가 더 낫다는 겁니다. 자, 내부 수익법은요, 비전통적일 때 여러 기간이 있을 때 복수가 나올 수 있고 허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순효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순효가가 더 우수하다는 겁니다. 정답은 4번.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을 고려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까 500원인데 단순하게 100원, 100원, 300원 하면 3년 걸렸으나 4년 되는 차에 500원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투자 파트가요, 우리가 특히 이제 여러분이 어디가 제가 100% 나온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있냐면요, 바로 294페이지예요. 294페이지로 가시면은 이 임대료에 대한 세후까지 계산은요, 무조건 100%입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 파트와도 연결이 돼요. 평가사가 이 건물의 임대료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구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요. 그래서 수익방식이라는 수익환원법의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여기는 오른쪽 지분복귀액과 100% 나옵니다.
여기를 주의 있게 보세요. 투자론 자체가 많이 힘드시고, 그 다음에 지금 비율분석법을 한 거는 금융 파트를 미리 갔어요. 근데 지금 취지는 거의 저와 강사들이 LTV, DTI, 부채 감당률은 비율 분석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투자 파트에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에 나올 건 이제 LTV와 DTI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LTV와 DTI는 주택, LTV와 부채 감당률은 상가, 둘 중에서 잔금을 선택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투자론은 이렇게 마쳤고요. 금융으로 갑니다. 그래서 투자론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미리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 수강생들이 어려워해요. 용어도 어렵고. 그렇지만 다음에 할 금융은 그렇게 염지 듣지 못한 건 아니거든요. 담보대출에 대해서 LTV와 DTI에 대한 대출 금액은 했었고요. 금융 파트가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 상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은 조금 더 수월할 테니까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론은 여기까지 해서 투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